희부만 새벽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전라북도 남원의 한 단독주택. 72해의 세월이 내려앉은 박복래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게 시작되었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여명빛을 받으며 할머니는 부엌으로 향했다.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영감의 빈자리는 여전히 허전했고 자식들은 모두 제살길 찾아 도시로 나간 지 오래였다.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한 자식들, 그나마 손주 녀석들과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면 낙이었다. 어여, 우리 강아지 밥은 먹었는가? 화면 속에서 재롱을 부리는 손주를 보며 복래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 잠시 웃음꽃이 피었다. 하지만 통화가 끝나고 까만 화면으로 돌아온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집안 가득 밀려오는 적막감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평생 시장에서 억척스레 장사하며 두 남매를 키워냈지만 이제는 낡은 집과 통장에 찍힌 약간의 돈이 전부였다. 무릎이며 허리며 안 쑤시는 곳이 없어 장사도 그만둔 지 오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외로움은 그림자처럼 할머니 곁을 맴돌았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손주가 보낸 동영상을 보던 참이었다. 작은 화면 속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손주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던 할머니의 거친 손가락이 실수로 화면 한구석의 작은 광고창을 눌렀다. 은퇴 후 품위 있는 노후,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현란한 문구와 함께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의 사진이 화면을 채웠다. 평소라면 무시하고 넘겼을 광고였지만 그날따라 품위 있는 노후라는 말이 복래 할머니의 마음을 붙들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은 마음, 어쩌면 조금은 외로움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상담 신청이라는 버튼 옆에 작은 글씨로 적힌 전화번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박복래 어르신 되십니까? 저는 미래자산 컨설팅의 차도윤 실장이라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하고 신뢰감이 넘쳤다. 그는 복래 할머니의 안부를 꼼꼼히 묻고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다정하게 말을 이어갔다. 노후 자금 운용의 중요성, 안정적인 수익의 필요성 등 어려운 말들이 이어졌지만 차 실장의 설명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듯했다. 어르신, 요즘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어르신 같은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투자 상품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복래 할머니는 평생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은행 예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고 땀 흘려 번 돈을 허황된 곳에 투자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하지만 차 실장의 말에는 이상하게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다. 안전하다는 말, 특별히 마련된이라는 말이 마치 자신만을 위한 기회처럼 느껴졌다. 글쎄요, 내가 그런 걸 잘 몰라서. 걱정 마십시오, 어르신.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고 어르신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르신의 소중한 자산을 마치 제 부모님의 자산처럼 생각하고 관리해드립니다. 제 부모님의 자산처럼. 그 한마디가 복래 할머니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열게 만들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세월, 이제는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극진히 생각해준다는 사실이 따뜻한 위로처럼 다가왔다. 며칠을 더 고민하던 할머니는 결국 차 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였다. 차도윤 실장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는 거의 매일 같이 복래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아침에는 어머니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하는 살가운 인사로 시작했고 점심때면 식사는 하셨는지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 꼭 챙겨 드십시오라며 따뜻한 걱정을 건넸다. 저녁에는 시시콜콜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할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가끔은 어머니 생각이 나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라며 건강즙이나 과일 같은 소소한 기프티콘을 보내기도 했다. 복래 할머니는 그런 차 실장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귀인처럼 느껴졌다. 평생 누구에게 받아본 적 없는 관심과 다정함이었다. 자식들도 살기 바빠 이토록 세심하게 자신을 챙겨주지 못했는데 생판남인 차 실장은 마치 친아들처럼 살갑게 굴었다. 할머니는 어느새 차 실장의 전화가 기다려졌고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도 한참 걸렸지만 차 실장이 보낸 메시지만큼은 돋보기를 쓰고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읽었다. 그의 프로필 사진에 걸린 인상 좋고 반듯한 중년 남성의 모습은 할머니에게 막연한 신뢰감을 더해주었다.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다. 차 실장은 이제 복내 할머니에게 어머니라고 자연스럽게 불렀고 할머니 역시 그를 차 실장님보다는 우리 차 서방처럼 편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 무렵 차 실장은 조심스럽게 투자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어머니,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투자건 말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만 돈을 묻어두는 건 손해입니다. 그렇다고 위험한 곳에 투자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정식 허가를 받은 안전한 곳이고 제가 특별히 어머니께만 드리는 정보입니다. 그는 복내 할머니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했다. 원금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은행 이자의 서너 배에 달하는 수익을 매달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지금 소액으로 시작하면 특별 우대 조건까지 적용해준다고 했다. 복내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다. 평생 아끼고 모은 돈,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만 했지 불릴 생각은 못했다. 하지만 차 실장의 말을 듣고 보니 이 돈을 조금이라도 불려 손주들 용돈이라도 넉넉히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었다. 정말 안전한 거요? 그럼요, 어머니. 제 이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손실이 발생하면 제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우선 아주 적은 금액으로만 시작해보세요. 100만 원 정도만 넣어보시고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익이 나는지 직접 확인해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차 실장의 자신감 넘치는 말투와 책임지겠다는 말에 복내 할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할머니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상금 통장에서 떨리는 손으로 100만 원을 꺼냈다. 그리고 차 실장이 알려준 정체불명의 회사명의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했다. 평생 처음 해보는 투자라는 것이었다. 돈을 보내고 나서도 며칠 밤을 설쳤다. 괜한 짓을 한 건 아닌지, 혹시 사기를 당한 건 아닌지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복내 할머니의 통장으로 정확히 10만 원이 입금되었다. 미래자산 컨설팅 수익금이라는 글자와 함께였다. 할머니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정말로 차 실장의 말대로 수익이 난 것이다.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그림자가 싹 가시는 듯했다. 그날 저녁 차 실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수익금 확인하셨지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제 말을 믿으시겠지요? 아이고, 차 실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먼요. 천만에요,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실 겁니까? 지금 추가로 투자하시면 더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노후는 제가 책임지고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한 꿀처럼 할머니의 귀를 파고들었다. 첫 수익의 기쁨에 취한 복내 할머니는 차 실장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 후로 할머니는 차 실장의 권유에 따라 묵혀두었던 예금을 깨고 심지어 딸 몰래 모아두었던 잿돈까지 모두 투자금으로 송금했다. 투자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새 수천만 원에 달했다. 매달 꼬박꼬박 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이 입금되었지만 그것이 실제 수익인지 아니면 자신이 투자한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인지 복내 할머니는 알지 못했다. 그저 차 실장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었고 그가 제시하는 장밋빛 미래만을 꿈꾸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딸 수연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남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뵈었다. 최근 들어 어머니의 행동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통화가 부쩍 잦아졌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거의 놓지 않았다. 예전에는 수연이 사다 드린 옷도 아까워 잘 입지 않으시던 분이 최근에는 차 실장님이 좋은 옷 좀 사 입으시라고 용돈을 보내줬다며 백화점에서 산 듯한 새 옷을 입고 계시기도 했다. 엄마, 요즘 돈 쓸 일이 많아지셨나 봐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복내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을 돌렸다. 아니다. 뭐 별일 있겠냐.
그냥 내 걱정할 거 없다. 어머니의 어색한 미소와 회피하는 듯한 태도에서 수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어느 날 우연히 어머니의 통장을 보게 된 수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몇 달 사이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큰돈이 미래자산 컨설팅이라는 정체 모를 곳으로 여러 차례 송금된 내역이 찍혀 있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미래자산 컨설팅이 어디예요? 여기에 왜 이렇게 큰 돈을 보내신 거예요? 수연의 다그치는 목소리에 복내 할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그게 차 실장님이라고. 아주 유능한 분이 계시다. 나한테만 특별히 좋은 투자 상품을 알려줘서 수익도 아주 좋고 너한테도 나중에 목돈 만들어서 주려고 그런 것이요. 엄마,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사기예요, 사기.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수연은 답답함과 분노에 가슴을 쳤다. 인터넷에서 노인 대상 금융사기, 고수익 보장 투자 사기 등을 검색하자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차 실장이라는 인물, 그리고 미래자산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한낱 유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하지만 복내 할머니는 요지부동이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차 실장님은 그런 사람 아니다.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내 아빠 살아있을 때도 못 받아본 관심을 그 양반한테 받고 있다.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냐. 어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수연은 할 말을 잃었다. 평생 자식들밖에 모르고 살아오신 어머니,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감 속에서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미처 헤아리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다.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수연은 어머니 몰래 차도윤이라는 이름과 미래자산 컨설팅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 실체 없는 유령과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수연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어머니는 여전히 차도윤 실장의 말을 맹신했고 수연의 걱정은 잔소리로 치부해버렸다. 오히려 네가 자꾸 그러면 차 실장님 볼낯이 없다며 딸에게 서운함까지 내비쳤다. 복내 할머니에게 차도윤은 단순한 투자 상담가를 넘어 황혼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말벗이자 정서적 지지자처럼 되어버린 듯했다. 그의 달콤한 목소리, 세심한 배려, 그리고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수익금은 할머니의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수연은 어머니의 스마트폰에서 차도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훔쳐보기도 했다. 차도윤은 어머니, 이번에 아주 특별한 투자 기회가 나왔습니다. 극소수 VIP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정보인데 어머니께만 살짝 알려드리는 겁니다. 라며 또 다른 투자를 권유하고 있었다. 이번 것만 성공하시면 정말 평생 떵떵거리고 사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께도 큰 소리 치실 수 있고요. 그의 말은 한결같이 솔깃했고 할머니는 이미 깊숙이 빠져들어 헤어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해. 수연은 주말마다 남원으로 내려가 어머니 주변을 맴돌며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차도윤이 보냈다는 가짜 투자 증명서, 회사 소개 자료 등을 꼼꼼히 살폈지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서류들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허점도 없어 보였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에도 가입하여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았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처음에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사기꾼들은 하나같이 치밀했고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도윤은 복내 할머니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해왔다. 어머니, 일생일대의 마지막 투자 기회입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2배, 3배로 불려드리겠습니다. 이 기회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평생의 보금자리,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유일한 안식처인 집까지 담보로 내놓으라는 말에 복내 할머니는 처음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무리 차 실장을 믿는다지만 집만큼은, 하지만 차도윤의 집요한 설득은 계속되었다. 어머니, 저를 못 믿으십니까? 제가 어머니께 손해를 끼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이번 한 번만 저를 믿어보십시오. 제가 어머니의 노후를 황금빛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은근한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복내 할머니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한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혹시라도.
하는 욕심과 차도윤에 대한 믿음이 꿈틀거렸다. 이것만 성공하면 정말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손주들 대학 등록금도 보태주고 좋은 선물도 사줄 수 있을 텐데. 할머니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다. 결국 할머니는 차도윤의 가머니설에 넘어가 떨리는 손으로 은행 대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수연은 어머니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며칠 전부터 어머니는 부쩍 초조해 보였고 밤늦게까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직감적으로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낀 수연은 연차를 내고 급히 남원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수연은 책상 위에 놓인 은행 대출 상담 서류를 발견하고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설마 집까지 팔아서 그 사기꾼한테 갖다 바치려는 거예요? 수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복내 할머니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은 굳어진 듯 보였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냐?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할 거다. 엄마, 제발 그 사람 사기꾼이라니까요. 엄마 평생 모은 돈 다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고 싶으세요? 모녀의 격렬한 다툼이 이어졌다. 그때 수연의 휴대폰으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며칠 전 인터넷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에 올렸던 차도윤 관련 문의글에 댓글이 달린 것이었다. 그 사람 저한테도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댓글과 함께 첨부된 차도윤의 다른 프로필 사진,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또 다른 가짜 회사 이름들. 모든 것이 명백한 사기 행각의 증거였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복내 할머니 눈앞에 들이밀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엄마가 믿고 있는 그 차도윤이라는 사람, 전문 사기꾼이에요. 다른 피해자들도 이렇게 많다고요. 복내 할머니는 처음에는 딸의 말을 믿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화면 가득한 피해자들의 절규와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수연은 울먹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제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랑 같이 경찰서에 가요, 네? 그 순간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차도윤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목소리였다. 어머니, 서류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수연은 숨을 죽인 채 어머니의 입술만 바라보았다. 실장님, 혹시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낙엽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차도윤의 목소리는 이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거짓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바쁘니까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 빨리 은행으로 나오시기나 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그 한마디에 복내 할머니의 마지막 희망과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평생 모은 돈, 그리고 남은 인생을 걸었던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였다는 잔인한 진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수화기에서는 여전히 차도윤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이제 할머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텅 빈 거실에는 할머니의 절망적인 울음소리와 수연의 흐느낌만이 가득 찼다. 모든 것이 끝난 뒤에야 찾아온 너무나도 가혹한 깨달음이었다. 수연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관할 경찰서 경제팀의 이정민 형사가 사건을 배당받았다. 젊지만 냉철해 보이는 이 형사는 수연과 복내 할머니로부터 차분하게 사건 경위를 들었다. 할머니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넋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모든 진술은 수연이 대신해야 했다. 차도윤과의 통화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 내역,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은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수연은 자신이 모을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이 형사에게 제출했다. 이 형사는 어르신, 힘드시겠지만 차도윤이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이라도 있으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복내 할머니는 그런 것까지 준비할 경황이 없었다. 다만 차도윤이 보냈던 가짜 회사 소개 자료와 투자 계약서 몇 장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일단 저희가 계좌 추적과 통신 기록 조회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사기는 대부분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이 형사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지만 수연에게는 절망적으로 들렸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돈, 그리고 짓밟힌 마음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었다. 그날부터 이정민 형사는 차도윤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복내 할머니가 송금했던 계좌들은 역시나 대포 통장으로 밝혀졌고 여러 단계를 거쳐 돈이 인출된 흔적만 남아 있었다. 차도윤이 사용했던 휴대폰 번호 역시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이었다. 수사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하지만 이 형사는 포기하지 않고 복내 할머니가 기억하는 차도윤의 인상착의, 말투, 그리고 그가 흘렸던 사소한 정보들을 토대로 셔츠를 좁혀나갔다. 수연 역시 인터넷 사기 피해자 모임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애썼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 달, 두 달. 복내 할머니는 웃음을 잃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낯선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깜짝깜짝 놀라며 불안에 떨었다. 수연은 직장을 잠시 휴직하고 남원으로 내려와 어머니 곁을 지켰다. 매일 함께 산책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며 어머니의 기운을 북돋우려 노력했다. 엄마,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다. 내 잘못이 뭐 있겠냐.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것을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내가 죽일 년이다.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여러 번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눈물은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마음의 상처는 깊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정민 형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따님, 저희가 차도윤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은신처를 파악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거 작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연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놈을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다. 만약 그가 아니라면, 혹은 이미 도망치고 없다면. 몇 시간 뒤 이 형사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소 지쳐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묻어났다. 차도윤 본명은 최수철, 52세. 검거했습니다. 유사 전과도 다수 있고요. 현재 조사 중입니다. 최수철. 그것이 복내 할머니를 농락했던 사기꾼의 진짜 이름이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기쁨의 눈물인지 허탈함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재판 결과 최수철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그가 사기친 금액은 이미 대부분 빼돌려진 상태였고 복내 할머니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수연은 실망했지만 그래도 그 악마 같은 인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삼았다. 복내 할머니는 최수철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날 저녁 할머니는 수연에게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수연아, 내가 그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여. 그 양반이 나한테 참 잘해줬거든. 내 말도 잘 들어주고 외롭지가 않았어. 그래서 더 믿었던 게야. 그 마음까지 다 거짓이었다는 게 그게 제일 분하고 억울하다. 수연은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돈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산산조각난 신뢰였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아주 더디게 복내 할머니는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밤잠을 설치고 낯선 사람을 경계했지만 수연의 극진한 보살핌과 손주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 속에서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연은 어머니 곁에 더 자주 머무르게 되었고 모녀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다. 어느 날 복내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동네 노인정에 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경험을 어렵게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할머니의 용기 있는 고백에 다른 노인들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노인정은 순식간에 금융사기 예방 교육장으로 변했다. 복내 할머니는 여전히 가끔씩 차도윤, 아니 최수철의 다정했던 목소리를 떠올리곤 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이제는 그 아픔에 주저앉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남원의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 할머니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도 사람은 믿어야지. 다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뿐이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의 흔적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기다리는 인간의 작지만 단단한 희망이 잔잔한 미소처럼 어려 있었다. 스마트폰은 여전히 할머니 곁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외로움을 달래는 도구가 아닌 세상과 소통하는 또 다른 창문이 되어주고 있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지혜는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고서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을까.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